저는 엉뚱 미술학교 총괄을 맡고 있는 이장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상 생각했던 그것을 오늘 미술 읽기, 쓰기, 말하기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미술을 읽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리터러시, 문해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도 또 말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글도 잘 쓸 수 있고, 말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읽기, 쓰기, 말하기, 요 세 가지 중에서 읽기에 역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저는 이렇게 캡션을 안 달았는데요. 이게 누구 그림이죠? 베르메르 그림입니다. 예. 시대 배경, 요 시기가 어떤 시기죠? 몇 세기 정도 될까요? 17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17세기는 서양 미술에서, 이제 바로크 시대라 그러죠. 근데 저는 왜 이 그림을 여기 이렇게 예시작품으로 이렇게 들었냐 하면은, 이 그림이 제가 한 5살, 6살 때, 이렇게 처음 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양 미술을 접한 게 바로크 시대의 그림이에요. 예, 바로크 시대 그림. 바로크 시대 그림이 대체적으로 배경이 좀 어둡습니다. 배경이 어둡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렘브란트 그림도 이때 시대의 그림이잖아요. 이 베르메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보석의 반짝거림, 또 이렇게 얼굴, 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화집이 아니고 이제 캘린더, 한독약품 이런 데서 나온 캘린더였는데 그때 그게 상당히 좀 종이도 좀 좋고 그래서 화질이 지금 나중에 봤는데도 참 좋더라고요. 이 렘브란트 그림이죠. 같은 거기에 있었는데 요런 감성들이 저는 어렸을 때 체험이 심리적 체험이죠. 그런 체험들이 저는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이 그림을 아주 반복해서 봤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이 그림이 바로크 시대 그림이고 렘브란트는 어떤 사람이고 베르메르는 어떤 사람이다. 또 베르메르는 또 나중에 영화도 나왔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이 체험 이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유화를 처음 하는데 그때 기억이 저도 모르게 이제 체화된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유화를 하는데 저는 의식을 못 했는데 아이들이나 이제 선생님이 그림이 굉장히 어둡다. 그런데 렘브란트 그림이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저 감성이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도 저는 좀 밝은 그림보다는 어두운 그림을 좀 선호하고 애들이 이제 표현이 지금 칙칙하다, 어둡다, 쓸쓸하다, 애들 표현을 그러는데, 저는 그런 감성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최초로 전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그때 이제 밀레전을 우린, 했었어요. 70년대 초. 예, 밀레전을 했는데, 요 뒤에, 요 뒤에 뒷모습, 요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아주 각인이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요런 베르메르 그림 같은 거를 이제 한 장을, 렘브란트나 관련된 작가들, 프란츠 할츠라든지, 당시 이제 다른, 또, 좀, 다른 지방에 사는 루벤스, 벨라스케스,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설명을 좀 하죠. 고야도 그렇고요. 이제 요런 그림을 이제 바로크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경험을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적 체험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받았는지 이걸 갖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뭐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죠. 제가 이제 태어난 뭐 그 집은 적상가옥이라 그래서 이제 나무로 된 이렇게 슬레이트 집인가요? 그런 집에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연립주택식으로 이렇게 된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집이 없죠. 근데 그 나무가 이제 검정색이었어요. 검정색 빛을 바르니까 칙칙하게 번트 험버색이 브라운색 같은 걸로 이렇게 돼서 그 동네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색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이런 바로크 시대 그림을 좋아했던 게. 근데 뭐 여기 흔히들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보면은 어둠 속의 방 안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그림을 뜻하는 게 메시지가 뭐냐, 뭐 이런 거를 갖다 아이들한테 질문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원래는 이건 바니타스화라 그러죠. 바로크 시대의 그림의 어떤 성격, 또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조금은 이제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어떤 이런 식의 수업이 사실은 목적인데 사실은 좀 그렇게 되진 않죠. 원활하게.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여자는 보석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을 만져도 이렇게 보석에 집착을 하고 물욕에 이렇게 그 물질의 탐욕 이런 것을 인간들은 보이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으니 어떤 그 무소유,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을 좀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죠. 금방 알 수 있죠. 이 그림은 이런 걸 바니타스화라 그럽니다. 베인, 영어로 베인 하면은 헛됨 뭐 이런 뜻 아닙니까? 헛된, 그죠? 베인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연유된 것 같아요. 바니타스. 근데 보통 바니타스는 정물이 많죠. 근데 이런 것도 바니타스. 거의 다 이제 이 당시 그림은 바니타스의 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니타스 주제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욕에 또는 그 경제적인 어떤 탐욕 이런 데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될 정도로 이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이 17세기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시대라 그럽니다. 렘브란트도 이제 결국 베르메르하고 같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기 자화상입니다. 예, 여기 요런 거, 요거 둥그런 거, 요 둥그런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것은 이제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못 봤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자, 이게 밀레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원화로 본, 정말 감동적으로 저는 다가왔는데, 이제 그 밀레 그림 전시를 하는데, 밀레 크로키, 이렇게 누런 종이에다가 이제 크로키를 갖다 이렇게 콘테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시가 끝난 다음에, 화방에 갔어요. 화방에 가서 갱지로 된 크로키북을 사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흉내를 내봤죠. 근데 제대로 그런 질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밀레의 어떤 그림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초의 미적 체험이 보통 5살, 6살 때 이렇게 아이들이, 그것이 꼭 그림일 필요는 없어요.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연에서 보는 어떤 풍경,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한테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 내용, 이런 거에서도 강력한 미적 체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의 인생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제 그림인데요. 제가 한 28, 9살 때 그렸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근데 이 그림 전에도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하나의 이런 작품을 이 당시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전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게 렘브란트나 베르메르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냐면,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이때가 8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80년대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던 시대. 그래서 아픔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좀, 우리 사람들한테 억압된 또는 또 좀 가위눌림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것을 보고 좀 이렇게 주눅이 드는 어떤 놀라는 표정 이런 것을 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분위기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이제 그걸 갖다 의식해서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내면화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겁니다. 같은 요거보다 조금 몇 년 전의 작품인데요. 이것도 이건 이제 콜라주, 종이 콜라주로 이제 했던 거지만 역시 밑바닥에 깔린 정서는 결국 이제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을 다뤘고 또 종이를 구겨서 붙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크릴로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밑바탕을 좀 어둡게 하고 위에 이렇게 밝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힘줄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되면서 또 어떤 강렬한 어떤 사람 그 포즈 자체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요런 걸 갖다 제가 이제 의도를 하고 이제 그렸습니다. 그 당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30년 전. 30년도 더 되는 그림이죠.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수업 때, 몇 년 전에 수업 때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풍경의 주변 풍경을 그냥 덤덤하게 가피를 이제 했던 작품이에요. 이건 시장, 우리 원당 시장 그 입구에 그걸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도 아이들이 선생님 풍경은 항상 쓸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뒷모습을. 그래서 제가 아까 밀레의 뒷모습에 아주 강한 그걸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그림만 본 건 아니고 사실은 바로크 시대의 그림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림도 많이 봤습니다. 고호 그림도 보고 위트릴로 그림도 보고요. 시슬레, 예? 모네, 마네 이런 그림도 좀 밝잖아요. 예, 그리고 르누아르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르누아르 그림 이제 좀 밝잖아요. 그런 그림보다는 좀 이런 아까 그런 그림에 더 이렇게 강력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카메라를 사줬다.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 그때부터 품에 안고 매일매일 자다가 나중에 결국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또 우연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산 기타를 그것이 계기가 돼 기타리스트가 되는데 그렇다고 기타를 사준다고 아무나 기타리스트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좀 사줘도 그 이튿날 이렇게 멀리 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이상하게 그걸 갖다 이렇게 품고 저는 그 카렌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슬치기 같은 걸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그 캐렌더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렇게 보다가 다시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DNA에 그림을 참 좋아하는 그리고 저렇게 인물화 또는 어두운 그림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렸을 때 했었나 봐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결국은 저는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선생님들의 그림을 읽는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심리적 체험 같은 것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교육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같은 시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나온 어떤 아이들하고 제 그림하고 섞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모습이 되게 많지 않아요? 예.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린 거고요. 이거 학교 풍경이에요. 학교 지금 풍경이 좀 많이 이렇게 겉에가 좀 바뀌었지만. 자, 그림을 읽는다는 거, 리터러시 한다는 거, 오늘은 이제 읽는 어떤 해석하는 거,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거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장 포트리에 프랑스 작가인데, 이 그림이,
김기현 선생님. 이 그림이 이제 장포티레 하면은 추상화, 마티에르 작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장포티레가 굉장히 비극적 추상으로,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이제 전쟁의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참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항상 그 이즘이, 그 새로운 이즘이 생겨요. 1차 대전 이후에는 뭐가 생기죠? 다다이즘 같은 어떤 그런, 그 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또 2차 대전 이후에는 추상화, 그동안 쭉 있었던 추상화하고 이제 표현주의하고 합쳐서 추상표현주의라는 뭐 이런 용어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길거리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체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이렇게 되고, 폭격을 당했으니까 시체들이 이렇게 있고, 그냥 저기 뭐 전쟁 중이니까 폭격을 맞은 건물이나 그 안에서 시체를 옮기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그냥 뭐 보는 게 뭐 익숙한 뭐 이런데, 거기 이제 시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탱크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시체들이 이렇게 그 뭐 납작하게 된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충격적이죠. 그런 거를 연상하고 인질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추상화라는 어떤 미학적인 용어보다는 인질이라는 용어가 더, 예. 그 마크 로스코드 같은 경우도 완전 추상이지만 자기를 생면 추상화에 분류해 넣는 거는 단호히 거부했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질의 어떤 뽀드리의 그림도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2차 대전의 어떤 참상이나 그 당시 2차 대전이 또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또 이 당시 우리나라의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직후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미술의 어떤 동향 이런 것도 좀 살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상표현주의가 60년대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6.25가 그때 조금 이후에 일어나서 조금 좀 흐른 다음에, 그래서 그 사조가 굉장히 젊은이들 대학교 졸업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열풍이 일어났었죠. 60년대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살짝 애들한테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런 화집을, 사실은 이 PPT에 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화집을 이렇게 들고 애들한테 이렇게 펼치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PPT를 이 화집에 있는 이미지를 사실 담으려고 그러면 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걸 뭐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저 중에서 골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5, 6권을 들고 수업 시간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 30분, 20분 정도 설명을 해요. 근데 1학년 학생들 수업인데요. 사실은 뭐 다 진지하게 듣는 학생이 좀 있고, 그냥 자는 학생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어 하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게,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아이들이 이렇게, 작가를 갖다 좀 기억을 하고, 또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이름이나 어떤 저의 표정 또는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아이들한테 각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선생님이 점심시간 때마다 점심시간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교내 산책을 갖다가, 상당히 그 작가, 나중에 유명한, 그 당시도 좀 유명했던 서양 화가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작업에 대한 고뇌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물어보진 않아요.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베토벤처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인상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아주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추억이 있어요. 또 실기실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어떤 전시를 출품하려고 예,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근데 이제 추상화 같은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유화붓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보고 제가 몰래 친구들하고 같이 갔죠. 그래서 유화붓으로 추상화였어요. 추상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꼴라지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튕기고 막 이게 물감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도 전혀 모르겠다. 갖고 그거를 붓을 갖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어요.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왔는데 우리가 종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붓을 들고 찾으러 오는, 밤마다 이렇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 학생이니까 너무 얘네들 분명히 1학년 애들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안 들키려면 비누를 싹 씻어야 되는데 묻은 거죠. 여기에 이렇게 뭔가 물감이 살짝 묻은 거예요. 그래갖고 손 펴봐 이래갖고 다 이제 순진하게 또 걸렸죠. 그래서 상당히 혼이 났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저는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가 살짝만 그 끄트머리 살짝만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적인 그림에서 좀 이래야지 나는데 물감 튀기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붓터치가 난무한 이런 그림이었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다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림을 갖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필력이 살짝만 이렇게 틀려도 이제 전체가 무너지는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트레이시 예민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요즘에 이제 한참 우리 학생들도 관심 있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골드스미스 대학이라느니 뭐 또 YBA 작가들 뭐 이런 이제 그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졸업생들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제 전시 제목도 센세이션 뭐 이런 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군의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상당히 됐습니다. 이 그림도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이 트레이시 에미는 적 텐트에서 자기랑 같이 잤던 뭐 동침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저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거기는 이제 물론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하고 어렸을 때 잤던 할아버지 또 아빠 뭐 이런 사람도 삼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196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전적인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작품이 될 수 있느냐. 마이 베드라는 나의 침실이라는 이런 것도 그냥 오브제로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걸 또 이제 유명한 컬렉터인 사치라는 사람이 또 저걸 갖다 그대로 또 사갖고 갔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것이 오늘날 현대미술이 저걸 또 갖고 갈 땐 또 어떻게 갖고 가는가. 그리고 갖고 가서 또 이제 전시를 다시 이제 세팅을 하면 또 누가 세팅을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조수들이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트레이시 에민이 그걸 갖다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또 이제 이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을 이렇게 평론을 하는 어떤 글쓰기, 아트 라이팅 같은 경우, 이제 글쓰기를 비평가들이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쓰는 것을 보고 또 저 작품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미술에 대한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뭐 이런 작품을 갖다 우리가 비평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당연히 지금은 갈아 썼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너 작품은 네가 지금 작품을 우리가 예리미술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작품에 대해서 써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쓴단 말이죠. 입시 그림이라도 자기 작품에서 쓰는 거죠. 내 그림은 이런 의도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티브를 삼고 여기에 모티브를 삼고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거 아주 초보적인 이런 거에서 나는 결국은 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읽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트레이시 에미는 자기의 어떤
과거, 자기의 지금 자기 생활, 이런 것을 관객들한테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에 어떤 거기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트래시 에민이 좀 자기의 뭐가 이렇게 네 사생활이 자랑스럽길래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솔직성 그리고 진실성 이런 것을 이제 그 관객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 나중에 그 뭐랄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오늘날의 트래시 에민이 화집이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지금도 이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그 경찰이 그 후미진 골목 뒷골목에서 이제 뭐 소변을 보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동성애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규범과 사회 규범, 일반적인 규범에 어떤 벗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단속을 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제 로버트 뱅크시를 얘기하면서 바스키아나 키스에린 같은 사람도 얘기를 당연히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어서 또 이 당시 젊은 사람들,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80년대가 이제 그 낙서화 같은 걸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던.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 있었던 저도, 그 당시 대학 조교로 있고, 뭐 대학원도 그 당시 다니고 뭐 이러면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이런 이제 거기서 잠깐 갔다 오고 또 전시를 여기서 또 하려고 하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졸업생 선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낙서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뜬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몇몇 안 되는데 로버트 뱅크시는 지금도 뭐 바스키아나 키스 헤딩은 죽었죠. 뱅크시의 그 얼마 전에 뭐 저기 케이블 TV인가 거기 유선 방송에 보니까 그 뱅크시가 그 미국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원작인데 실크 스크린이잖아요. 원작인데 그걸 갖다 그냥 막 이렇게 또 파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제 뱅크시가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막 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행운이 있는 사람이죠. 5, 6개를 한꺼번에 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부분 다 지나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뱅크시라는 그림이 나중에 밝혀지죠. 뭐 그런 이벤트, 아주 재밌는 이벤트도. 자, 저는 이런 감성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읽기를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퍼포먼스 하는 작가들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예, 오노요코. 오노요코가 이제 컷 피스 해갖고 자기가 이제 무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옷을 가위로 조금씩 이렇게 오려가게 하는 어떤 이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오노요코는 존 레논 부인이었잖아요. 일본인데. 플럭서스 요 계통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이 당시. 그래서 존 레논도 그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 오노요코의 이 컷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이게 보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이 작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뭐 탐욕도 있고, 또 위선도 있고, 또 자기를 갖다 이제 감추려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때가 계속 묻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떨궈내면서 나중에 이제 알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마음대로 이제 갖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오려가겠죠. 기념으로. 예, 어떤 사람은 조금 기념으로. 뭐 이런 건데 나중에 결국 알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뭐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군더더기. 생각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진짜,
보통 나치족들이 또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원초적인 어떤 순수한 그걸 돌아가자, 인간이. 그런 건데, 이분의 이런 퍼포먼스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그룹의 일군의 작가들을 우리가 플럭서스 그룹의 이제 작가들이라고, 백남준도 그런 거고요. 또 존 케이지나 요셉 보이스 같은 사람도 조금은 언급해줍니다. 제가 이제 PPT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에 관련된 책을 다 갖고 가죠. 화집 있으면 갖고 가고 아니면 어떤 책에 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고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은 뭐 보통 한 작가에 많을 때는 한 30분도 갈 때가 있어요. 그 나머지 갖고 간 거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뭐 그런데 대부분 5-6권을 갖고 와도 1권, 2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커피스는 뭐 이런 플럭서스의 그 어떤 이벤트 이런 보통 이제 이벤트, 해프닝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이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친구의 그림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추상적으로 보는 이것은 그 정육점의 어떤 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반추상 같은 식으로, 이제 추상화는 아닌데 그런 어떤 감성으로 이제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 친구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반 고호, 또 밀레 이런 사람들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이 친구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한 몇몇 중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의 그림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이제 이 친구 지금 교수가 돼서 미대 교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잘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합니다. 그런 리터러시 훈련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림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을 입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추상적으로 또는 조형적으로 평면을 옮길 수 있는 이제 읽고 그대로 이제 페인팅하기라는 어떤 수업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이젤 같은 어떤 풍경을 그대로 이렇게 좀 반추상이라 할까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거죠. 또 이런 서예에서 나오는 그림과 서예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림의 조형적인 어떤 관점에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뭐 이런 것도 종이 찢어진 거 위에 이제 그린 크로키, 에스키스 뭐 이런 것도 이런 감성 같은 걸 아이들한테 심어주죠. 또 이런 설명도 해줍니다.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 20세기 작가들이죠. 20세기 초에 피카소, 마티스 이런 작가들이 어떤 뭐든지 이렇게 좀 혁신을 하고 이런 기운이 있었어요. 뭐든지 바뀌려고 했는데 워낙 그림들을 이제 고전적으로 잘 그렸던 훈련이 체화됐기 때문에 그림을 저렇게 변형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추상화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급격하게 영감을 받는 그런 것을 많은 자료를 수집하죠. 그 중에 하나가 피카소가 이렇게, 얼굴에 암을 걸린 사람들의 어떤 의학 관련 잡지겠죠? 그런 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보면서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아비뇽의 처녀들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에스키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아비뇽의 처녀들로 나오는 거죠. 한 3,000장 정도 에스키스가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 간단한 에스키스가 다 합친 거겠죠. 마티스도 마찬가지예요. 마티스는 상당히 고전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마티스의 저 그림.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항상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지금 하고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저는 대학생 때 저 그림을 보고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낫지만 제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티스가 이제 피카소와 같은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이죠. 눈을 가리고 이렇게 드로잉을 한다든가 블라인드 드로잉, 그러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거꾸로 또 그리고 뭐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떤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성의 어떤 기법, 자기가 체화된 기법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런 어떤 굉장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변형된 또는 왜곡된 데프로마시옹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저는 수업 중에 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요소가 아이들한테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딱딱 떨어지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또는,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냥,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떤 화면에 좀 녹아들은 면, 뭐 그런 풀어헤쳐진 면,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조금 제가 읽기를 하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현대미술에 요구하는 어떤 non finito라고 그러죠. 미완성된 느낌 같은 미학, 이런 것을 갖다 아이들이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체화되는 걸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읽기를 좀 시키고요. 근데 페인팅을 이런 식으로 좀, 했던, 사례입니다. 약간 추상화에 가깝고요. 약간 부분적으로 애들한테 구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추상화가 되죠. 이것은 이제 그 학생 작품이에요. 학생이 결국 이 학생도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조금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던 포트폴리오 작품입니다.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그림인데요. 요게 제 그림인데, 요렇게 입시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게 재현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입시 때 이 그림을, 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제 이거를 그랬더니, 선생님 작품이 허벅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밀레의 어떤 이거 있죠? 앞치마 이렇게 에이프론이라는 그걸 이렇게 데생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그것이 각인이 돼서 렘브란트의 어떤 어둠 속의 그 표정 같은 거가 평생에 이렇게 그것이 남아있듯이 저는 이미지의 어떤 강렬함 그런 것이 거의 한 8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이제 환경미화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구석구석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한테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인생을 결정하는 미학적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미적으로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미술하는 애들한테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그림을 읽기를 시키고 그걸 해석하고 그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다시 한번 저는 나의 경험을 되새겼죠. 우리가 글씨, 기호, 뭐 이런 것들도 아까 서화가 이렇게 나왔듯이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타피에스가 이 거칠거칠한 화면도 당시 이제 스페인 내전 때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돼서 폐허가 된 어떤 벽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모티브가 결국은 나중에 타피에스가 이런 추상의 마티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때는 동양 회화에도 심취가 돼서 이렇게 수묵화 같은 느낌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피에스, 안토니 타피에스입니다. 결국 이제 아까 그 학생의 어떤 대학 입학에 합격을 해서 재현작인데요. 요게 어떤 기호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 때 자기가 많이 봤던 드로잉에 뭐 이건 나무 뿌리를 그렸다는데 그렇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학생이 면접 때 뭐 교수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 기호나 이 수학 공식 같은 걸 그리게 됐느냐. 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물어보더래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주제가 예술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표현하시오. 이거였나 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술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그리시오 하니까 이제 이건 재현자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거기다 뭐 붓이 꽂혀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한 그림이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이제 합격하기 전에 이 그림이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가의 머릿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 생각에서 저 생각 아주 불일치된 연결이 안 되는 불협화음 뭐 이런 게 뒤섞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뭐 수학 공식도 나왔다가 어떤 형상이 나왔다가 또 그 예술가의 머리 미술가라는 어떤 그런 거가 이제 암시되는 어떤 형상 뭐 이런 것이 뒤죽박죽된 추상 반추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좋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 때 이제 많이 봤던 이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기 시간에 그 아이들이 다른 전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화나 조각이나 순수 미술 쪽에 수업 어떤 실기실 풍경은 약간 좀 너무 조용해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이제 네 그림 어떻고 내 그림 어떻는데 뭐 이제 농담도 막 섞어서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런 평범한 미술의 담론들이 나중에 자기 그림을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말하기 그런 거에서 이제 시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림에 대해서 이제 미술 시간에 다른 잡담은 몰라도 미술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이 교실 저 교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의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비평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잡지 이거는 저한테 또 하나의 미적 체험을 됐던 미국의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나온 이미지나 사람들의 형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글씨와 이 사진을 같이 보여주는 거가 저의 목적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읽기를 시키고 우리 학교를 좀 개조해서 상상해서 한번 너희들이 한번 그려봐라 이랬던 수업입니다. 재밌죠? 예, 이런 거 같은 것도요. 네. 글씨가 다 들어가요. 무슨 글씨인지는 이제 글씨를 처음에는 애들이 또박또박 쓰다가 역시 이제 글씨도 하나의 조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풀어집니다. 힘을 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